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어, 여러분 그때 처음에 보여줬던 지구 한계 중에 생지화학적 흐름, 그러니까 인이랑 질소, 질소의 흐름이랑 그리고 토지 시스템 변화 영역에 있어서 지구 한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저번 주가 추석이라서 추석 과제를 내드렸죠. 그래서 이 과제의 의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구체화시켜보자, 한번 글로써 써봄으로써 구체화시켜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들을 다 한꺼번에 취합을 해가지고 코멘트를 남기고 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쫘르륵 목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어떻게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이 좀 더 잘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지금 이 저희 자연과 인간생활 이 수업이 그 고려대학교 강의 공유 그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제가 학기 종료 후 공개를 선택했는데, 어, 지금 출석률 같은 것들을 보니까 제가 굳이 학기 종료 후 공개를 하지 않고 실시간 공개로 더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시간 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놓친 것들이 있다면, 실시간 수업을 듣다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 강의 녹화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고 복습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시간 공개로 바꿨고요. 그렇다고 실시간 강의하는 동안 어,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나중에 녹화본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시간 강의 때 한 번에 딱 듣고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뭐 퀴즈를 볼 때나 이럴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학부생 때 강의 녹화해놓고 거의 안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할 때 최대한 열심히 들으시고, 만에 하나 놓쳤다면은 여기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10월 22일이랑 10월 29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10월 22일이 다다음 주인데, 이때 첫 번째 퀴즈를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 퀴즈를 보고 남는 시간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 그리고 10월 29일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 이렇게 원래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 10월 22일이나 10월 29일 중에 제가 퀴즈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선 10월 22일에 퀴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퀴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9일에는 프로젝트 22일이나 29일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지금 스케줄은 제가 제 직업상 한번 지방에 있는 필드를 갔다 와야 될 그게 생겼거든요. 10월 달에 다른 대학교 연구원들이랑 또 조인트를 해서 필드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직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10월 22일에 퀴즈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 발표 준비도 10월 22일 이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도 여기 이 10월 22일에 중간 발표가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11월 5일에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죠. 저 사람 프로젝트 괜찮은데 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하면은 컨택을 해서 팀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개인 혼자 진행을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11월 5일에는 이제 연구 주제를 확정해야 되고요. 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건지 확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 프로젝트에 따라갔는지 그것 또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간 발표 아니니까 추석 과제 때 이렇게 지금 쭈루룩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아직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한번 검토한 결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중간 발표나 중간 보고서, 중간 그런 프로젝트 보고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 추석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했죠. 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내뿜는 발산하는 아이디어들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더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좀 더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시켜야 되고 조금 더 틀을 치고 다른 것들 가지를 쳐내가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에서 방향을 잡고 디테일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요. 채팅 잠시만요. 퀴즈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블랙보드로 제가 볼 거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 블랙보드 시스템을 공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블랙보드로 볼 생각이고요. 시간 제한을 둘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퀴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다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조금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더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 퀴즈 보는 그 직전 주에는 제가 한번 연습 삼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퀴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의 형식이 따로 이것도 지금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PPT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발표 형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이 추석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경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연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잘 예쁘게 만들어 놓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은 1차적 단계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료 수집과 분석을 매우 잘해도 그 뒤에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한 환경 이슈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기존 문헌들을 리뷰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나 시스템이나 그것의 어떤 프로세스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 갭이라고 하는데 이 리서치 갭을 찾고 아니면은 미싱 피스, 잃어버린 퍼즐인 거죠.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 뭐가 허점이지? 얘네는 뭘 놓치고 있을까? 이거를 찾고 이제 이 갭을 다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지? 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실제랑 디테일을 이제 여러분이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제기 후 솔루션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뻔한 솔루션, 이것들은 다 이미 기존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나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죠. 그것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효과적인지 예를 들어서 효과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강제력도 우리가 CO2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지 CO2가 복사강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니까 비행기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 CO2의 농도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런 식으로 효과성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하신 분은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정책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런 정책을 했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자료 분석과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무엇을 근거로 나는 그렇게 평가해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연구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방향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의 뭐 정책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뭐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사람, 뭐 되게 다양하게 방향이 있지만 학문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국제법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방향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창업 측면에서 여러분의 이 프로젝트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잘 하신 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잘 안 보였던 분들은 이거 눌러보시면은 제가 PDF 파일 올려드렸잖아요. 수업 자료 눌러서 다시 봐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창업적으로 이 환경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창업 아이템까지 끌어낸 가장 좋은 사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 창업 대전이라는 어떤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들어왔었죠. 그 중간 발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페차쿠차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차쿠차 스타일이 뭐냐면 한 슬라이드당 20초씩 있고요. 이거를 원래 20슬라이드, 20초, 20슬라이드로 진행하는 방식이 페차쿠차 프레젠테이션 방식인데요. 근데 저희 지금 수강 인원 수가 한 3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20초짜리 20슬라이드를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형시켜서 20초짜리 10슬라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3분 20초의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10월 20,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드릴 거거든요.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 카운트다운 되는 거 보이시죠? 20초부터 15, 14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템플릿이거든요. 이거를 10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딱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화면은 제가 공유할 거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 발표하실 PPT 슬라이드를 블랙보드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한 후에 목요일 전일, 그러니까 10월 21일에 다 취합한 PPT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추석 과제처럼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그 전에도 연습하셔도 되겠죠? 이 템플릿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의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연구 프로젝트 발표 또한 녹화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이거의 좋은 점은 여러분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활동의 증거로 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 등에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주시면 수업 때는 발표를 하더라도 녹화에는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프로젝트 발표 때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이름만 달았잖아요. 중간 프로젝트 발표 때까지는 이름만 넣어주세요. 그 이유는 학번이 있으면은 일단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가 있으면은 과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배제하고, 우선은 배제하고 배제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만 써주시고, 마지막 최종 발표 때는 과 정도는 넣어서 내가 이 과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셔도 상관없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차쿠차 템플릿이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 거예요. 질문 있나요, 혹시? 이 중간 발표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팅에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발표는 그러니까 화면은 제가 공유할 거고요. 소리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겁니다. 제가 취합해서 파워포인트를 다 하나씩 띄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네, 여러분이 발표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원래는 처음부터 처음에 내신 분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내신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교수님, 네네. 그러면 저희가 10월 20일에 하는 그 발표는 전체 점수 중에 몇 %인가요? 처음에 실러버스 보시면은 중간 발표 점수 따로 있었죠? 제가 정확히 네. 지금 몇 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5점이었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점수입니다. 중간 프로젝트 발표 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하면은 또 그 동료 평가 점수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 발표 주제가 추석 과제 때 네,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중간 계속 최종 전까지는 계속 수정하셔도 됩니다. 중간 발표는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 할 거다. 내 프로젝트 매력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고요.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것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시원 학생? 네, 혹시 만약에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조금 두 사람의 의견을 합쳐서 원래 나왔던 네. 프로젝트가 조금 병합되는 형식이어도 괜찮나요? 네. 그런데 저 동료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원래 제 의도는 어떤 학생이 발표를 했을 때 그 주제가 끌려서 다른 학생이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해서 두 분이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직은 아닌데 네. 그냥 궁금해져가지고 질문 네네.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바뀌어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네, 같이 감사합니다. 합의를 해서 공통의 의견을 만들어서 계속 같이 좋은 의견 내가지고 바꾸셔도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없으시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지구환경 오늘 생지화학적 흐름과 토지 시스템 변화 두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생지화학적 흐름입니다. 이 인과 질소 영역인데요. 인의 지구 한계, 안정 지구 한계가 6.2톤 테라그램, 1년에 6.2 테라그램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이 한계를 넘어서면 위험하다가 11.2 테라그램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는 14 테라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이미 이 위험 수준을 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도 44 테라그램, 그리고 62 테라그램인데 현재 150 테라그램으로 위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아주 위험한 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인과 질소의 순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게 왜 위험하냐? 이걸 왜 지구 한계로 설정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규모에 따라서 2단계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지구적 규모인데요. 해양의 무산소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겁니다. 이 정도를 넘으면 전 지구적 대양 있잖아요. 태평양 뭐 이런 대양에 무산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 지구적 규모의 지구 한계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물 시스템, 강이나 호수나 이런 육지에 있는 담수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인의 양이 11 테라그램. 이걸 넘으면 해양에 무산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고, 그리고 지역적 규모에서는 이 담수 시스템 내부의 부영양화, 이거의 방지를 위한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수 시스템 같은 경우도 토양에서 우리가
토양이 침식돼서 강이나 그런 호수로 운반이 되잖아요. 운반되고 퇴적되고. 그렇죠. 그래서 침식된 토양으로부터 이 담수, 민물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인의 양이 이 기준점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으면은 이 담수가 강이나 호수의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이건 거죠. 그러면 이유가 왜 그렇게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해양에 산소가 결핍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 전에 다시 왜 땅으로부터 민물, 연안, 코스트, 대양, 오션, 오픈 오션으로 흘러 들어간 인과 질소가 지구 시스템을 위협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산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폐협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If you can breathe, nothing else matter. 이렇게 이런 말이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거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산소가 없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바다의 산소를 얘네들이 감소시킨다. 왜? 그 감소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냐? 일단 이 오픈 오션에서 개방된 이 해양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탈산소화의 주요 원인이다. 왜냐면 잠시만요. 네, 그 수온이 증가하면 산소의 용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개방된 대양에 탈산소화가 발생하고 그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죠. 그죠? 전 세계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산소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또 호흡을 통한 산소 소비율을 증가시키며 원래 해양하고 바다하고 대기하고 그 산소가 대기로부터 유입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대기로부터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더 산소가 결핍된 환경이 될 것 같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리고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육지에 가깝죠. 이렇게. 얘네들을 다 연안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부영양화로 인해서 산소가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나 해안 지역에서는 이제 인간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농업 활동이나 하수를 버린다거나 화석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증가된 영양물질, 인과 질소, 비료 같은 거의 주 원료잖아요. 그죠? 인과 질소가. 이 인과 질소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양물질이죠. 근데 이 영양물질이 강으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조류가 이것을 섭취해서 다량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네들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산소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인구와 농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영양물질의 흐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지구온난화도 아까 마찬가지로 수온 상승과 물속의 산소 용해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와 부영양화, 인간 활동에 의한 부영양화가 주요 원인이다. 해양의 산소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산업화 이후로 계속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었고 계속 비료는 사용하고 있었고 뭐 화석연료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하수도 계속 배출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보다 훨씬 샤프하게 급격하게 그렇게 배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해양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1950년과 비교했을 때 일단 해안에서 전 세계 연안에서 500개 이상 지역에서 저산소증이 보고되었다. 50년 이전에는 50지점 미만이었다. 이게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개방된 해양에서도 1960년 대비 산소 수준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들이 1960년과 비교했을 때 산소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일 경우 용존 산소가 감소한 경우, 파란색인 경우 증가한 경우인데 거의 빨간색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열린 대양과 해안에서 모두 산소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낮은 산소 농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개방된 바다 같은 경우, 그 오션 같은 경우 굉장히 넓고 깊잖아요. 그죠? 이 개방된 바다는 산소 최소 구역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이 위에서는 대기에서 바다가 굉장히 빠르게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산소가 많은 환경이라면 점점 산소가 줄어들죠.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갈수록 대기와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서는 산소 수준이 가장 낮은 산소 최소 구역 OMG, 그래서 옥시전 미니멈 존이 형성되는데요. 보통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순환에 의해서 어떤 특정 지역들에서는 해안 용승이 발생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이 태평양 연안, 남아메리카 서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해안과 평행하게 부는 지역에서 이렇게 가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을 이쪽으로 옮기겠죠. 표층수를. 그러면은 이 옮겨진 표층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해에서 심층수가 올라옵니다. 이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대신 영양물질은 풍부한 심층수가 표면과 해안 근처로 들어 올려집니다.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낮은 산소 농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심층수기 때문에. 이건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저산소 현상의 공간적 범위, 심각도 또는 지속 시간은 많은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역사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았던 수역에서도 이제는 저산소가 발생 중이다. 네, 이건 연안 쪽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안 쪽에서도 표층수보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영양화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냐면, 인간의 배설물, 농업, 그 비료 같은 거죠. 및 산업에서 나오는 영양소, 주로 질소와 인의 그 육지에서부터 해양으로의 유입은 연안 해역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까 비료잖아요. 인하고 질소가. 그래서 이 부영양화라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소는 광합성을 자극하여 조류 및 기타 유기체의 성장을 증가시킨다. 아까 녹조 봤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유기물질이 심해와 퇴적물로 가라앉고, 이 유기물질을 먹거나 분해하는 동물과 미생물들에 의해서 호흡이 증가하면 산소는 감소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향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산소 농도보다 훨씬 낮은 산소 농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깊은 심층수에서 완전히 산소가 없는 경우, 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질소 기반의 비료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전 세계 연안 지역에서 보고된 저산소증이거든요. 그래서 일치하는 형태의,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양해 피드백이 발견됐는데요. 뭐냐면 인의 경우에 바다로 들어오면은 침전을 통해서 가라앉는 거죠. 침전을 통해서 그 바닷물에서 제거되어 가지고 해저 퇴적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물이 해저 퇴적물 위에 놓여 있는 경우에 원래는 퇴적되어야 할 인이 이 퇴적물에서 오히려 침출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침출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산소가 많은 물 환경에서는 인이 퇴적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저 퇴적물 위에 산소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인이 방출될 수도 있고, 퇴적물로부터, 그래서 바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거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인과 질소의 유입이 증가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바다 같은 경우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다시 인이 퇴적물로부터 방출돼서 증가하겠죠. 결국 포지티브 피드백, 양의 피드백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닷물 속에 인이 침전되고 퇴적을 통해서 원래 퇴적물에 저장되는데 산소가 없는 물과 접촉하고 있는 퇴적물은 인을 잘 저장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인을 오히려 바닷물에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파지티브 피드백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지구 온난화도 해양 무산소 혹은 해양의 산소가 결핍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N2O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관련이 돼 있는데 얘는 그때 저희 강의에서 보셨듯이 그 개별 분자 단위로는 260배 강력해요. 이산화탄소보다. 260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경우 산소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저산소인 환경에서 미생물이 질산염을 기체 형태의 질소로 환원시키거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혹은 암모늄을 질산염으로 산화시킬 때 부산물로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해양의 산소가 결핍되고 이러한 질산염이 질소로 환원되거나 암모늄이 질산염으로 산화되면서 이런 N2O가 나와가지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글로벌 워밍을 지구 온난화를 강화시키는 영향이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피드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현재 기후고요. 이 그래프가 미래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 인과 질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겠죠. 이게 현재 그 질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산소 레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의 산소 레벨입니다. 저산소 레벨입니다. 저산소 레벨. 이것이 미래의 저산소 레벨.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환경적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의 질소를 줄일 경우에는 지금 원래 현재 같은 경우 current climate 여기죠. 요 지점이죠. 근데 future climate은 요 지점이죠. 요만큼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똑같은 저산소 레벨을 지금 현재와 똑같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 경제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 경계 그 논문 있죠. 스테픈의 논문, 사이언스 논문인데요. 그래서 인과 질소의 흐름에 대해서 그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인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 이미 그 위험 한계를 넘어선 거고요. 노란색은 불확실성 지대에 있는 거, 그리고 연두색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선진국 쪽에 많이 있는 편인 거죠. 지금 미국 쪽이나 유럽 쪽. 이미 많이 농업을 개발시킨 쪽. 중국, 우리나라도 꽤 심하죠. 이런 쪽이 인의 위험지대에 있는 거고요. 인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 질소입니다. 질소 같은 경우도 대략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위험지대들이 보이고 있죠. 공간적 분포가. 그래서 그럼 이 탈산소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 보통 저번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들 배울 때 환경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전략이 있다 그랬죠. 적응 전략과 완화 전략.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완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적응 전략입니다. 생태계 기반의 완화 전략을 사용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건데 일단 아까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지 좀 덜 경감시켜야지 그 바다에 들어있는 탈산소화가 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의 방출을, 온실기체의 방출을 감소시키자. 이게 완화 전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 그 비료 사용하는 거, 인과 질소 기반 비료를 사용하는 거를 줄여보자. 이게 완화 전략이라면, 적응 전략은 뭐냐면 해양에다가 해양 보호 지역을 만들어서 아예 그 이미 이제 산소가 많은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지 않는 존, 어업을 하지 말자는 존, 노캐치 존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거기에 피난을 할 수 있게, 피난처로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자. 그리고 산소가 낮을 때 이 물고기 그 어종의 그 수를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적응 전략. 이미 이렇게 탈산소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적응 전략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완화시켜보자. 얘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 적응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에코시스템 그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에 기반해서 사회적인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과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규제와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는 이러한 과정을 정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토지 시스템 변화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지화학적 흐름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구 한계를 살펴봤죠. 그래서 글로벌 전 지구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에서 우리가 해양의 산소가 결핍되지 않을 해양의 무산소증을 막고 담수의 부영향화를 막을 수 있는 한계를 이 저자들이 제시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현재 가치를 넘었다. 그 결과로서 1950년 이후 그 전 대비 저산소증이 발견되는 해안들이 증가했고 열린 대양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다음 영역은 이 토지 이용 변화 영역인데요. 토지 이용 변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얘네가 무엇을 통제 변인으로 여기서 이 저자들이 무엇을 통제 변인으로 이 경계를 설정했냐면 삼림지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숲이던 지역에서 원래 삼림이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삼림이 남아 있느냐 우리가 벌목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75% 전체 삼림의 75%는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경계 안에 있다. 그리고 바깥 경계는 54%.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2% 정도에 있다. 그래서 이 불확실 지대에 있는 거죠. 불확실성 지대 안에 있는 거죠. 62%로. 그래서 노란색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게 삼림이 왜 중요한가? 지구 기후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까 왜 이 지구 한계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였는가? 왜 얘네가 이 지표에 남아있는 삼림 면적이 그 주요 변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 생물 군계, 그러니까 열대에는 열대림이 있고 온대에는 온대림, 그리고 추운 지방에는 냉한대림이 있죠. 이 각 생물 군계의 삼림지대의 면적 감소가 문턱값을 넘으면, threshold를 넘으면 자기 강화 피드백, 혹은 이걸 양의 피드백입니다. 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것이 다시 더 큰 삼림 면적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자기 강화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턱값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시스템 변화 영역의 지구 한계를 설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의 피드백 혹은 자기 강화 피드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먼저 숲 면적이 감소하죠. 그러면은 나무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발산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증발산 감소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어느 수준의 문턱값을 넘어서면 강수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 감소하면은 다시 숲의 면적이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강화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수량이 감소하면 숲이 감소하고 숲의 그 환경적으로 원래 열대 우림이었던 지역이 뭐 더 건조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증발산이 무엇이냐? 증발산은 지표로부터의 증발, evaporation, 이거 여기 이쪽이죠. 이것과 식물로부터의 증산작용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증산을 합친 말입니다. 증산은 뭐냐면 우리가 비닐봉지를 여기 씌우고 놔둬보면은 여기 비닐봉지에 물 맺히잖아요. 이게 증산작용이죠. 식물의 잎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는 현상인데 만약에 이 숲의 면적이 감소하면 이 증발산이 감소하고 이것이 날씨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요. 증발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 증발산 감소 또한 문턱값을 넘으면 그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 강화시킨다. 자기 강화 피드백 혹은 양해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들이 평가한 전 지구적 규모에서 지표에 남아있는 산림 면적 전 지구적으로는 61.9% 남아있다. 62% 남아있다. 그리고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냉한대림 각각 다른 퍼센테지를 제시했어요. 한계로서. 예를 들어서 열대림 같은 경우는 85%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대림은 50% 유지되어야 된다. 냉한대림은 85% 유지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다르거든요.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군계별로 또 따로 지구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85에서 60%, 50에서 30%, 85에서 6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냉한대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60%보다 덜 유지되면은 위험한 지역이다. 85%보다 더 유지되어야지 안전하다. 이런 거고요. 온대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더 낮아도 되죠. 덜 중요한 거죠. 얘네들보다는. 그래서 30%보다 더 적게 남아야지 빨간색 위험지대에 속하게 됩니다. 50%만 남겨도 안전지대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들이 취약하냐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쪽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에 열대우림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냉대림 같은 경우는 노란색 불확실성 지대들에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열대림, 온대림, 냉한대림 다 각각 따로 살펴보면은 열대림은 85% 유지되어야지 안전한데 그 이유는 열대우림 지역에서의 수면적 감소가 문턱값을 넘어서면 자기 강화 피드백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열대림이 사바나나 초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열대우림 발목으로 인한 손실이 약 15%이므로 경계인 85% 수준 정도에 있다. 그 열대림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딱 그 경계값 정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자기 강화 피드백이랑 양해 피드백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공각 컵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그 숲의 면적이 넓은 거, 트리 커버의 면적이 높은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강수량이 적은 경우, 강수량이 큰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환경이. 그래서 지금 강수량 감소하고 있고 트리 커버도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패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경우에 지금 강수량이 많고 트리 커버도 많았던 숲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서 그 숲의 면적을 줄이고 이런 증발선의 감소로 인해 강수량이 줄어들면 결국 이런 패스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포레스트에서 사바나로 갈 수 있는 이 문턱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이 사바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면 더 강수량도 줄어들고 더 트리 커버도 줄어들면 아예 이 사바나에서 트레일리스 아예 좀 더 사막 같은 환경으로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선이 불안정 상태고 실선이 안정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D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점이 안정 상태인 포레스트와 사바나 이런 두 개의 안정 상태가 있다면
이것들이 환경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얘가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온대림 같은 경우 잠정적 경계가 50%입니다. 열대림은 증발산 변화, 그리고 냉한대림의 경우 알베도 변화를 가져와서 지구 기후 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열대림과 냉한대림의 면적 감소는 기후 시스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온대림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냉한대림은 아까 알베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더. 얘네 상대적으로 덜 미친다. 냉한대 지역의 지표 피복은 냉대림이거나 아니면은 여긴 눈이 많이 오니까 눈으로 더 뒤덮인 지표겠죠. 그러면은 알베도 같은 경우 반사도를 말하는 거죠. 더 밝을수록 더 반사를 잘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뒤덮인 지표의 경우 반사도가 높겠죠. 알베도가 높겠죠. 그리고 숲의 경우 알베도가 낮겠죠. 그래서 일종의 양의 복사 강제력을 가지는 겁니다. 숲의 냉한대림의 경우. 그때 이거 잠깐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열대림, 온대림, 냉한대림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플러스 복사 강제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마이너스 복사 강제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열대림이죠. 이 열대림은 탄소를 매우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strong carbon storage, 탄소를 잘 저장해요. 이 열대림 같은 경우. 뭐 지구의 허파다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 저장하는 능력은 복사 강제력의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쿨링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증발도 많이 돼요. 그래서 증발하면서 우리 증발하면 열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strong evaporative cooling, 또 마이너스 복사 강제력, 이 증발로 인해서 마이너스 복사 강제력을 갖고, 대신 당연히 얘네는 커버가 숲은 좀 더 어둡잖아요. 지표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반사도가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복사 강제력이죠. 근데 우리 이 냉한대림에는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표가 더 밝겠지만 얘네는 눈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정도의 알베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대림 같은 경우는 온대림도 마찬가지로 그 탄소를 아주 잘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복사 강제력이죠. 하지만 트로피컬 지역보다는 열대 지역보다는 덜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이 발생합니다. 증발에 의한 그 쿨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베도 효과도 마찬가지로 눈이 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약한 알베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둘 다 약한 효과로 발생하고 얘만 강한 효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 둘보다는 조금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냉한대림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듯이 강한 알베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지표가 눈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숲이 플러스 복사 강제력으로 작용한다. 이 지역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약한 정도의 카본 저장, 탄소 저장, 그리고 약한 정도의 증발산. 이건 중간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중간 정도, 약한 정도의 증발. 여기 증발이 잘 안 되겠죠. 덥지 않고, 그리고 뭐 건조하지 않으니까 증발이 잘 안 되겠죠.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약한 증발 효과를 가진다. 약한 이로 인해 약한 복사 강제력 마이너스 복사 강제력의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숲이 아닌 지역과 숲의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숲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일단 면적부터 볼게요. 숲이 아닌 면적은 이렇게 많죠. 우리가 뭐 영구 동토층, 남극 대륙이나 뭐 이런 데를 빼고는 숲이 아닌 지역이 이만큼, 한 100 밀리언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고, 그리고 숲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숲 중에서도 열대우림, 온대림, 그리고 냉한대림이 이 정도 차지하고요. 그런데 글로벌 카본, 전 지구적 규모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거,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이 면적이 작음에도 숲의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죠. 물론 토양도 이 카본을 저장소기 때문에 얘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숲의 역할이 큰 거죠. 그 중에서도 열대림의 탄소 저장 효과가 크다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이죠. 그리고 알베도 아까 그 반사도의 경우에 이 검정색은 눈으로 뒤덮이지 않았을 경우고, 그리고 이 체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뒤덮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눈으로 뒤덮인 경우가 알베도가 크겠죠, 그죠? 이 리들리프 에버그린 그 상록수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그 뒤덮인 경우와 눈이 없는 경우, 눈이 뒤덮인 경우가 알베도가 높다, 더 잘 반사시킨다. 그러니까 숲은 그 냉대림에 있는 숲들은 주로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 플러스 복사 강제력의 역할을 한다. 알베도 측면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발산 어느 정도 증발산 그각 곡물 종류에 따른 증발산의 능력을 보면은 밀이 이 정도고 뭐 옥수수가 이 정도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생지화학적 흐름과 토지 시스템 변화가 다른 영역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후 변화와의 관계가 있고 생물권과의 관계가 있다. 어떻게 있냐? 생지화학적 흐름, 질소와 이거 말하는 거죠. 대기 중 질소는 복사 강제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산화질소 N2O는 강력하고 장수명의 온실가스이다.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리고 암모늄과 질소 산화물, 락스라고 하는데 배기가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체입니다. 질소 산화물은 에어로졸의 형성에 기여하고 물순환을 변화시킨다. 이럼으로써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생물권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N과 P 영양물질의 증가와 재분포를 통해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땅과 바다의 생물 다양성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서식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산소가 많았던 환경인데 점점 산소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생물권은 다량의 인과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인과 질소의 증가에 의한 교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얘네가 그런 증가한 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부영양화는 생태계 안정성에 기여하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부영양화로 인해 탄소가 결핍되면서 그런 적응 문제나 원래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쫓겨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토지 시스템 변화 같은 경우는 산림 파괴, 산림의 질 저하, 농경은 모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지구온난화를 증폭시킨다. 반대로 산림 보존, 재조림, 다시 숲을 가꾸는 겁니다. 더 나은 농용법은 온실가스 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기 중의 탄소를 식생과 토양을 통해 흡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온실가스는 토지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방출되었다. 그리고 얘네가 그럼 생물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 지배적인 생태계로 이 전환은 일반적으로 생태계 기능을 바꾸어서 회복력이 떨어지는 생태계로 이끈다. 서식지 단편화와 인간에 의한 서식지 변화는 역사적으로 육지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이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로 체제 교란, 대륙 규모에서 수증기 흐름의 변화, 외래종의 침입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각각 기후 시스템과 생물권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주로 토양 시스템의 측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토양을 바꿔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토양 침식 측면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인간이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간의 토지 이용 방식에 따른 침식률, 토양 침식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월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자기가 메릴랜드주 아니면 뭐 워싱턴 DC 이쪽인데 이쪽에서 그 토양 침식률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먼저 1800년대 이쪽은 약간 신대륙이라고 불렸던 원래는 사람이 그 유러피안 그 세틀먼트가 없었던 지역, 유럽 이주 정착민들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숲이었겠죠, 그죠? 그때는 당연히 숲이 이런 식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땅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침식이 적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해오기 시작하면서 농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런 토양이 노출되다 좀 더 많이 토양이 노출되다 보니까 침식률은 증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00년대, 1950년대, 1900년대에는 목축이나 숲을 벌목하는 그런 정도 그런 토지 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보다는 조금 감소해요. 그런데 가장 큰 피크는 언제 발생하냐? 우리가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집이나 그런 상점 같은 거를 건설할 때, 이 컨스트럭션 때 가장 높은 침식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이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보호가 되니까. 여기서만 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멀쩡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푹 패여 있죠. 이렇게 맨 땅이 노출이 되면은 토양 침식에 취약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맨 땅이 노출되는 것과 이 토지 이용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농업을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건설을 하면은 도시화로 인해서 건설을 하면은 이렇게 땅이 노출이 되고 그 결과 토양 침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컨스트럭션이 도시화가 가장 큰 피크를 만든다. 이건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토양 침식이 발생하는가? 먼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폭 튀기죠. 이 아래 토양 각각 그 입자들을 이런 식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띄웠다고 해서 당연히 다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겠죠. 얘네들이 침식이 발생하려면은 경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슬로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있던 애들이 이제 더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 땅 위로 물의 막이 생기면은 경사가 있으면 얘네들을 다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침식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리고 낮은 지역에 이런 식으로 다 이 옮긴 물질을 퇴적시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안에 있으면은 이런 경사면에서 된 이 토양 입자들은 어디로 저장될까요? 네, 뭐 강을 따라서 가가지고 호수나 아니면은 댐 뒤에 저수지 이런 데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안 될 경우 강을 따라가지고 쭉 결국 바다로 흘러나가서 바다 대양 분지, 베이신에 저장이 될 거고요. 다시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컨스트럭션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맨 땅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식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딱 사면이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침식이 되고 있는지 잘 눈에 한 번에 보실 수 있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도시 가장자리는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다 개발되어 있지만 그 도시 가장자리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와일드랜드란 말이에요. 황무지 같은. 근데 여기를 놀러 가죠. 우리도 놀러 가듯이. 그러면은 여기 방문하면서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커버를 아까 맨땅 낮이로 노출시키면서 토양 침식을 증가시킵니다. 또 여기에서 산악 오토바이나 오프로드 자동차 등을 타면은 이런 원래 식생이 있었던 이런 보호하고 있던 이런 커버들을 이거 다 헤집어 놓겠죠. 그러면 토양 침식이 강화되겠죠. 왜냐면 더
많은 맨 땅이 노출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런 차 트랙 바퀴 이런 것들 생기면은. 그래서 이런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도 침식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토양 침식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은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배수 시스템이 있잖아요. 배수를 막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장마 있었을 때 굉장히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도시에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배수구를 막아버리면 물이 계속 쌓일 테니까. 그리고 도시 토양에는 납이나 중금속 이런 기타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침식돼서 운반되면은 도시를 관통하거나 저수지나 호수, 강 등의 도시의 분지에 축적될 수 있다. 위험한 거죠. 그죠? 납중독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이 사막이거든요. 소노란 사막. 여기에서 이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토양 침식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 연구를 했거든요. 보시면 사막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땅들을 활용하느냐면 원래 이렇게 선상지라고 하는데 이런 선상지라는 지형에서 원래 이 1995년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1995년에 이런 집들을 짓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에 있으면은 산 주변에 있으면 땅값이 비쌌어요. 집값이 비쌌어요. 약간 자연의 다운타운보다 자연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하이킹 갈 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확장되면서 이런 지역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침식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과 이 침식률을 측정했어요. 어떻게 측정했냐면 지금 여기 보이면 이게 조그만 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비가 오고 여기 사면들이 보이죠? 여기서 만약에 침식이 된다면 얘네들은 다 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뚝 같은 게 있죠? 뚝이 얘네들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침식된 토양들이 여기 모이면은 여기에 다 저장됩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그 소 키우려고 소 방목하려고 만든 거예요. 소 방목하는데 여기 지금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뚝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고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스탁판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 미국 서부 쪽에 많거든요.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간마다 어떤 특정 시기마다 이 쌓이는 퇴적물의 두께를 측정한다면 토양 침식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저와 제 지도 교수님이 토양 침식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2년에는 이런 방목이 위주였고 방목이 주된 토지 이용이었고 그리고 1990년에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도 자연 산불이라기보다 인간의 영향이 좀 큰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003년에는 길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랑 조그만 약간의 집들이 건설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침식률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목 시기 때는 좀 낮다가 산불 때 크게 증가했다가 약간의 집들만 지어져서 조금 감소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연구 지역인데요.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이 땅이 완전 맨 땅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를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 노출된 땅이 많아지면은 더 쉽게 침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스탁판드 여기서 찍은 건데요. 얘네들이 토양들이 여기로 다 운반이 되어가지고 사면을 따라서 운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역으로 침식률로 추정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산불 잠깐 말씀드렸죠.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노란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는 산불이 매우 드물고 강도가 낮고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산불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한 산불이 발생하냐면 유럽인들이 이주하면서 얘네들이 그 같이 다른 외래종 침입종의 풀들이 같이 온 거예요. 레드브롬이라는 애랑 버퍼그라스라는 침입종이 같이 딸려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면서 겨울비가 온 후에 아주 광범위하게 번성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원래 밀도가 조금 이렇게 완전 멀리 떨어져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우리 떨어져 있던 그런 식생들이 그래서 불이 나도 서로 연료가 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이런 풀들이 번성을 하면서 계속 옆에 붙는 거죠. 우리 전염병 퍼지듯이. 그래서 이 소노란 사막 산불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산불에 의한 상처 보이시죠? 이렇게. 사막이어도 이런 불이 나면은 사막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불이 나면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탁판대에서 제가 이 두께를 측정해서 퇴적물 두께를 측정해서 침식률을 계산했고요. 그래서 인간에 의한 토지 이용별 토지 침식률을 비교해 보면은 방목할 때에 비해서 이때는 좀 풀이 유지됐겠죠. 우리 아무것도 그렇게 방목은 조금 덜 그 땅을 노출시키잖아요. 도로나 뭐 운하 같은 거 건설해서 그 일직선상에 그런 땅을 노출시켰을 때 3.1배 증가했고 그다음에 빌딩 3.4배 증가했고 산불이 한 4.2배 증가시킨다. 이거 다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증가한 토양 침식률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홍수 이렇게 침식이 커서 아까 홍수 같은 거 발생하면은 뭐 배수구에도 막히고 홍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특히 어디서 사막에서 홍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는 사람보다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서 원래 땅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ISDR이라는 유엔 하나의 기관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요르단에서 재난 관련 사망자를 조사했을 때 절반 이상이 이 플래시 플러드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2008년 예멘의 홍수, 2008년에 예멘 홍수 난 거 하나만으로도 국가 빈곤이 증가했다. 그리고 볼리비아 알티플라노라는 지역에서는 이 가파른 경사면에 인가받지 않은 집들을 가난한 주민들이 그냥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파른 경사 위에 아까 침식에 취약했잖아요. 여기에 홍수가 나면 산사태도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홍수와 이로 인한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이게 또 환경정의 문제, environmental justice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토양 침식이 증가해서 퇴적물이 아까 침식해서 운반돼가지고 분지, 뭐 호수나 아니면은 강이나 아니면은 저수지 같은 데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댐으로 가뒀으니까 여기로 더 흘러야 되는데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홍수 통제 구조물이라고 불려요. 미국에서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flood control structure라고 하는데 댐 말고도 뭐 작은 제방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퇴적물 축적이 어떻게 얘네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이 물 같은 경우는 얘네가 스필웨이라고 해서 따로 배수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로 물은 빼낼 수 있지만 여기 뒤에 물만 쌓이는 게 아니죠. 퇴적물도 쌓이죠. 퇴적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을 가져서 홍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홍수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조물 뒤에 축적될 퇴적물의 양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얘네 구조물 설계할 때 필수 요소인데요. 만약에 축적될 퇴적물의 양을 과대평가하면은 괜히 더 비싸고 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만약에 과소평가하면은 계속 축적돼서 물이 담길 수 있는 부피가 줄어들어서 홍수 통제 기능을 상실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쁜 경우 계속 쌓아지면은 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피닉스는 자료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기도 했고, 다른 그런 기관에서
시기관에서 따로 그 침식률을 측정하기도 하고 퇴적률을 측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은 편인데 이런 가난한 나라들 그렇지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사막 도시들은 자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국가들이 예측하고 이런 홍수 통제 구조물을 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료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용하면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타겟은 이 연구 같은 경우 타겟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주로 가난한 나라의 그 사막 도시들이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퇴적물을 예측하는데 그 도시 팽창이 없을 경우에 퇴적물 그 토양 침식률 예측,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침식률 예측 모델 2개를 만들어서 잠깐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닉스시 같은 경우는 22개의 댐이 있는데요. 플러드 컨트롤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 1, 그러니까 이 도시화가 이 분홍색이 도시입니다. 2010년에 도시 경계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측한 경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진행되면 토양 침식이 증가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예측한 그 댐의 기대 수명, 플러드 컨트롤 스트럭처의 기대 수명과 얼마나 손실이 있을 것인지를 예측한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년 동안의 그 댐 용량, 저장 용량 손실이 그 퇴적물에 의한 손실이 최고 10.4%. 100년 지나봤자 10.4%밖에 안 줄을 것이다. 그리고 1.4%. 하지만 이 도시화를 가정하면은 100년 후에 61.9%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 전에 파내야겠죠,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안 파내고 계속 쌓았을 때 계산한 값들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100년 지나봤자 10.4%밖에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뭐 960년에서 6,942년까지 되겠지만 만약에 도시화 조건을 가능해서 이걸로 인해 침식된 토양들이 이 뒤에 쌓인다면 기대 수명은 줄어듭니다. 161년에서 3012년으로요. 이게 제가 연구한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양 침식과 인간에 의한 영향을 살펴본 거고 그 전에 토양 시스템들과 토양에서 인과 질소의 유입이 어떻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네,